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 1심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이 싱가포르의 7대0 대승을 거두면서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윤효용 풋볼리스트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 월드컵 예선 진행 상황 짚어봅니다. 쇼폼이 대세가 된 시대, 여전히 활자의 매력을 강조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영화로 제작된 댓글부대 원작자 장강명 작가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징역 9년 6개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번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네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처음에 법인카드 사용하고 법인 차량 제공하고 또 직원을 등재시켜가지고 급여를 받게 한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네. 부지사 측이 이후에 대북 사업의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받았다는 2억 5,900만 원의 특가법상 뇌물죄가 있고요.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쌍방울 측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 증거인멸 교사가 있고요. 마지막 가장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대북 송금 관련 부분인데요. 이게 네. 외환관리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500만 불,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비 300만 불, 이게 외환관리법 위반, 이렇게 네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제 다투었는데 실제 뭐 대부분 다 인정이 됐습니다. 유죄로. 다만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 중에는 스마트팜 사업비 중에 이제 외환관리법의 법리에 따라서 이 포섭되지 않는 금액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뭐 164만 달러 정도만 이 스마트팜 사업비 관련 외환관리법 위반이 인정됐고, 방북의 대가로 뭐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중에 300만 불이 아닌 또 230만 불만 인정을 해서요. 전체 800만 불 외환관리법 위반 중에는 394만 달러에 대해서만 외환관리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15년 구형했고, 네. 뭐 이런 다 유죄 인정하는 데다가 뭐 전체적으로 계속 부인하면서 다퉜고, 또 이 전반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비난 가능성 등등이 높다고 해서 사실상 굉장히 높은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공모 지시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대북 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검찰은 아마 공소장에서 이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적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화영 지사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대북 이 방북의 대가성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기소가 안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그때 뭐 전화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알았다는 진술을 했지만 아직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방북의 대가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공무관계에 있는지는 같이 기소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판시를 한 거죠. 1심에서의 판단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다 이거죠. 이런 일련의 흐름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그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이 사안의 1심 판결 근거로 해서 빨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부는 이 보고했는지가 재판과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과 무관하기 때문에 판결 내리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혐의는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것을 강력한 근거로 삼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하고 그것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엔 이 1심 판결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여기에 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진 않았겠지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 검찰이 좀 수사의 속도를 낼 걸로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 혐의 4개 중에 3개는 사실 정치인 이화영에 대한 개인 비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앞으로의 정치, 우리 한국 정치 또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빨리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겠죠. 조기현 부위원장님 법률 전문가로서 결국은 이제 검찰이 앞으로 좀 수사에 집중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겠죠. 지금 사실 수사를 안 한 거는 아닌데 사실은 1심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본다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었고 특히 이번 1심 재판의 막판에는 진술 회유 조작 의혹까지 계속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섣불리 수사를 더 앞서 나가기보다는 1심 결과를 보면서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었을 것이고 어쨌든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성 비용이라는 거를 증거를 통해서 인정한 결과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묵인했는지 지시했는지 그래서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좀 하겠죠. 하고 뭐 조만간에 뭐 그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문제 이런 걸 묶어서 같이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 기소가 됐었을 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한 번 그런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기소가 돼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됐었을 때 민주당이 이번에도 그러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를 열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후의 일이니까 네, 좀 네, 그때 가서 네. 저희가 한번 따져보시고요. 지금 막 우리가 현안이 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은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구형 관련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북 송금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게 조작 수사다. 그리고 검찰 수사 전반을 살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민주당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도 이제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반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사법 방해 특검이다 이렇게 반발도 했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항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법부에 대한 압력, 검찰에 대한 겁박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정부에 속한 특수기관이죠. 근데 사법부의 압력이라는 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건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의 위법을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증거 조작은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 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된 증거를 검찰이 기소를 했고 보복 기소까지 나섰다가 검사 탄핵까지 갔습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 동안에 다퉈진 내용인데
그 뭐 최종 대법원 판결이 21년이나 났기 때문에 최근에야 이제 검사 탄핵안을 제출한 건데 이렇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비위 문제나 공소권 남용 문제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검찰 내부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절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제19 감싸기 이게 가장 이 검찰의 문제라는 식이 계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 쌍방울 사건은 다시 사건을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변호사비 대납이었습니다. 그게 이 김성태 회장이 국내 송환되면서부터 갑자기 대북 송금 문제가 나왔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나왔는데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는 수사 과정에서 이하영 이 부지사는 계속 부인하다가 2022년 6월에서 이제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유 압박 소위 말하는 여러 술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막판부터 주장해 왔죠. 그런데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변호인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관심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점이 계속 있었고 또 최근에는 쌍방울 내부 직원 그리고 경기도 평화협력 국장인가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공모관계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여서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1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밝히겠다는 거고 물론 이 사건의 항소심대로 이화영 부지사는 다툴 것이고요. 그와 별개로 이렇게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하면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검찰 조직의 문제라는 거고 그렇게 해도 안 받아들 경우에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하면 결국에 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네. 이 재판 이화영 재판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예. 부인과 법정에서 막 다투기도 하고 진술 번복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북 송금 특검법을 야당에서 발의했고 이런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다사다난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되어 있지 않은 법률적 쟁점 사항이었으면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겠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력 야권의 대선 주자고 경기지사 시절에 대북 관련한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동기로 대북 송금이 시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시작된 거잖아요.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기소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엔 정말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들로 검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이것이 검찰 독재의 하나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하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이거든요. 국회에서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탄핵 또 수산 검사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 추진하겠다는 것도 결국에는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의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역 이런 프레임을 강화시켜서 자신들의 범죄를 도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러나 이 사법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법부 판단이 최근에 너무 길어지잖아요. 모든 재판들이 빨리빨리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짧게 여쭤보고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등등 있는데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건 연내 선고가 가능합니까 일정상? 그 두 사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예. 아마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여전히 아직 증인심은 좀 남아있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포항 영일만 일대 최대 140억 배럴 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20% 확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었는데 우선 정광재 대변인 예.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저는 같은 자료를 놓고 토론 땐 유사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왜 다른 데에서는 철수했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업체가 철수하기 전까지의 자료와 그 이후에 그 갖고 분석한 자료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는 데 충분히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떤 점 주목하셨어요? 뭐 통상 20%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하면 뭐 낮은 가능성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시추 사업 같은 게 특성이 국가가 직접 국가예산을 투자하는 경우하고 이 개발 회사들이 하는 경우는 틀린데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가야나 유전 같은 경우에 어디가 있습니까? 엑슨모빌 세계적 대기업이 들어갔고요. 네. 이 지분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이 나중에 이 권리관계의 문제가 남아있는 정도라면 리스크를 안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냐. 20%의 가능성을 상당히 개연성을 두고 최소 5천에서부터 1조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업을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오늘 아브레유 회장 고문의 얘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그만한 돈을 쓸 만큼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했느냐. 네. 기대와 우려 중에 우려가 여전히 계속 남아 있다고 보고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못했고 여전히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도 리스키와 불확실성의 얘기는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정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설명만 갖고 그 위험 부담을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이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다.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떠오른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이 산유국 되는 게 그리 싫은가.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희소식에 민주당은 죄를 뿌린다.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정치권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산유국 되는 걸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 있는 정치권은 안 될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적정하게 평가되고 대통령이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 정확한 정보에 대한 의한 정확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때 국정브리핑 하신 이후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브레유 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 개인 주택이 회사로 된 건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이 기업의 특성상 세계적 권위 있는 분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3천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16년부터 설립돼 이 세계적인 기업이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인적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세계적 기업이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20%는 통상 높은 수치자라는 이 말만 믿고 지금 거기에 그렇게 뛰어들어야 되느냐. 실패할 가능성 80% 여전히 우려 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도전하고 이 실험에 나선 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NHL의 전설적인 골게터죠. 웨인 그레이츠키가 시도하지 않은 슛은 100% 빗나간 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20%라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80%나 실패 확률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20%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왜 정부 예산 쓰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서 정말 140억 배럴의 유전이 발견됐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렇다면 그때 무슨 얘기할까요? 왜 민간 기업에게 특혜 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막대한 이익이 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우리 국민에 귀속되지 않고 민간 개발업자 예를 들어서 엑슨모빌 같은 외국계 에너지 기업에 다 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수적인 사고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안을 보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전 충분히 이 개발에 가능성이 있고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열심히 하고 다만 그 기대가 너무 높으면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자고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네. 청취자분들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황정연 씨는 세계적인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니 일단 믿고 지켜봅시다. 2507님은 일단 파봅시다.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그때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인도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공개하면서 셀프 초청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청장 도착 시점이 순방 9일 전인 10월 26일에 도착한 점에 대해선 외교 결정이라는 게 늦어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 전 장관의 해명 일단 그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그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김정숙 여사를 좀 초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도 정부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늦어진 거고 원래 일정대로라면 도종환 문화부 장관과 일부 그 실무진들만 가서 방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셀프 초청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좀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초청장이 온 걸 가지고 셀프 초청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 수긍할 만한 설명이네. 나는 충분히 이제 이해됐어라고 얘기할까요? 여전히 셀프 초청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거 여쭤볼게요.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말 방문이 당초 인도 측 요청이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 했더니 이 사안의 본질은 문체부가 2,500만 원이 치르려던 행사를 왜 갑자기 영부인이 끼어들어서 4억 원이나 썼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단편적 사실관계만을 갖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큰 의혹이 있고 이게 무슨 김정숙 여사의 관광이었다는 거를 프레임 걸어놓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되는데 사실 이 모디 총리 명의의 공식 초청장을 보고도 이 셀프 초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쭉 오늘 도종환 장관이 김현정의 뉴스소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2018년 4월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전에 이미 유피주 총리 명의로 문체부 장관에 대한 초청은 있었고요. 네. 디왈라 축제하고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 그런데 2018년 7월에 공식 방문 때 모디 총리가 11월에 있는 행사가 중요하고 또 한국 인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의미 있으니까 꼭 와달라 대통령께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근데 대통령 갈 사정이 안 되니까 그때 다시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급 이 방문단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가는 걸로 협의가 됐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10월 26일자로 모디 총리 초청장에 오다 보니까 세부 일정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타지마할도 그쪽에 요청이 있던 거지. 뭐 일단 전제부터 이 뭐 가는 게 관광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가는 김에 타지말도 보고 올까 이런 거를 공식적 외교 루트에서 진행되는 협의에서 이런 요청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반 관람객 입장까지 그 시간에 중지시키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 여당도 해보셨던 이제 국민의 힘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고 이미 과거 이 관례에서도 또 외교적 관행에서도 다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이 정한 이제 시한이기도 합니다. 상임위 원 구성하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주말 사이에도 협상하고 해서 가급적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중에는 이제 원구성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예.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야당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우리 당과 꾸준히 좀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이른바 답정너식의 협상 태도를 갖고 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 국민의힘은 답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Yes or no? 그렇죠. 그러니까 11개 대 7개로 우리는 나누자. 그중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과거의 관례대로 법사위는 2당에서 맡고 운영위는 여당에서 맡는다. 이거대로라면 다 국민의힘이 맡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우리 당 입장이었을 때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일종의 미러링입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이런 그 이슈가 됐었을 때 같은 논리로 주장했었던 건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거죠. 네.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세요? 일단 법정 기한이라는 게 국회법에 정확히 돼 있잖아요. 5월까지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원구성 완료해야 됩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평균 지금 87년 이후에 43일 정도씩 원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됐어요. 근데 이런 관행이니까 한 40 며칠 정도는 늦게 구성되고 그때까지 국회가 아무 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특히 지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그러면 적어도 협상을 위해서라도 상임위 구성 명단이라도 제출하셔야죠. 법사위 관련된 양보안 내놓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각각 두 분께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먼저 정광재 대변님. 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네. 최다 득표자 당대표 2위가 수석체고, 나경원 의원은 집단 지도체제는 봉숭아학당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라면서 단일 지도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예. 말했습니다. 당내 여론 어때요? 이건 뭐 제 말씀은 아니고 당내에서는 네. 의총에서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당원 당규 개정 특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특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집단 지도 체제나 하이브리드형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되면 전환할 수 있겠지만 어느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집도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친명계 김영진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원 당규 개정 작업 관련해서 차라리 당대표 임기를 더 단축해서 내년 12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새 대표가 지방선거 6개월 전부터 준비할 필요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대표가 계속 설탕만 먹으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올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가 됐다가 이러는데 민주당은 원래적으로 계속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고 좀 다소 시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안도 의총에 안을 일단 발췌해서 설명만 해놓고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친명이든 뭐든 아니든 계속 본인들의 의견이 계속 나올 거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 나쁘지 않은 걸로 보신다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 저녁이 되면서 도로 위에 퇴근길 차량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북천안 부근에서 안성분기점까지는 20km 가까이 정체고요. 오산에서 동탄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 2차로는 승용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어렵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 부근 1차로 입니다.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설악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인데요. 원주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는 10km 넘는 정체 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동광주부터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은 유성분기점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차기 월드컵은 2026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제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와 원정 경기에서 7대0 대승을 거두면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임시로 잡은 김도훈 감독으로선 만족스러운 첫 성적표인데 위기의 한국 축구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효용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효용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생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싱가포르 7대 0으로 물리친 결과 네. 앞으로 남은 경기 상관없이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날 승리로 한국은 4승 1무 승점 13점이 되면서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중국과 최종전 결과에 아무 관계없이 조 1위로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중국은 어제의 경기에서 태국과 1대1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승점 8점에 머물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를 이긴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승점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네, 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 3위에 있지만 승점 5점이기 때문에 차이가 무려 8점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우리가 이제 3차 예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를 둘러싼 우려가 꼬리에 꼴을 물었습니다. 네. 예컨대 뭐 대표팀 감독 선임 늦어지고 선수들 사이에 불화설,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선수들 사이에 불화설, 네. 올림픽 출전 좌절되고 축구협회 회장 책임론도 또 불거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리가 분위기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분명히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 게 네. 이제 어제 경기 끝나고도 손흥민 선수가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팬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려서 굉장히 손흥민? 네, 네, 뿌듯하고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 정도로 밝은 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제 경기력으로 봤다시피 대표팀 사기가 굉장히 올라온 상황이고요. 뭐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불화설 같은 모습도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맞춰가면서 많이 해결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주장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분위기를 바꾸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안팎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 분위기가 지금 이런 대승에 힘입어서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운동을 좀 하셨습니까? 약간 저도 헤어스타일이 축구를- 약간 축구 선수 헤어스타일이고 몸이 상체가 아주 단단한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해서 네. 축구를 많이 하고 최근에도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선수도 하셨어요?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시에 이렇게 대표로 어디 대회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 선수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제 경기 내용 복귀해 볼게요. 네. 모처럼 화끈한 공격력 과시하면서 경기 전후반 모두 주도권은 우리 측에 있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결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굉장히 완벽한 경기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반 초반부터 이른 선제골이 나왔던 것부터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사실 이런 약팀을 상대로도 공격적으로는 조금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 그렇죠. 이 선제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에게 뭐 역습 피해도 좀 내주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일반 팬들이 봐도 전혀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아무리 오히려 약팀이라고 해도 그렇죠. 네. 오히려 시원한 굉장히 그런 뭐 공격 작업들 그리고 시원한 슈팅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너무 양보를 많이 한다. 동료들에게 희생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준다라는 비판도 좀 받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제는 굉장히 좀 시원하게 슈팅을 때리는 모습도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보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지되 나가는 거냐 팀워크를 위해서 양보하는 그 아주 오묘한 접점을 찾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손흥민 선수 얘기했지만 어제 또 주목할 부분이 손흥민, 이강민 두 선수가 동시에 멀티골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글로벌 스타다운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마무리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기량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이강인 선수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정말 한국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예. 오른발 강슛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한국 선수들 잘하는데 요즘. 잘하는데 예. 이 이강인 선수의 약간 템포와 이 몸놀림 자체는 오히려 좀 아시아인을 넘어서 거의 좀 외국 선수 같다. 은바페나 거의 메시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거였나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어제 경기에서도 선제골 장면에서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네. 또 손흥민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매 특허 그 흥민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무슨 존이요? 흥민존. 흥민존? 네, 손흥민 선수가 그 위치에서 흥민존. 그렇죠. 손흥민의 존. 네, 손흥민의 존. 네.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떤 그 각도 있는 데서 뭐 왼발 슛으로 넣는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네. 존. 예. 그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아서 넣는 그런 슈팅이 굉장히 장기인데 대표팀에서는 이런 골이 좀 최근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슈팅도 많이 나왔고 그중에 두 개가 멋있게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두 선수의 클래스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자, 2081님이요. 비온 뒤 땅이 단단하게 굳는다고 하더니 불화설이 있던 우리 축구 대표팀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네요 하고 아주 좋은 큰 격려의 말씀 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또 눈에 띈 게 네. 전반전에 주민규, 후반전에 배준호 선수의 골입니다. 두 선수 모두 A매치 첫 골입니다. 주민규 34살, 배준호 21살. 첫 골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무려 두 선수가 13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걸어온 축구 인생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는 골이었을 것 같고요. 예. 눈물 흘렸나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예. 굉장히 그 세러머니에서 예. 감격적이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네. 주민 선수가 사실 2부 리그부터 축구 선수를 시작을 해서 원래 포지션이었던 미드필더에서 또 공격수로 바꾸고 그 이후에 K리그 득점왕이 되고 이제 대표팀까지 늦은 나이에 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그런 배경에서 터트린 골이라 굉장히 좀 주민규 선수에게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나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것 같고요.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는 선수죠. 그만큼 이제 차세대 축구 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골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골 모두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손흥민이나 미래 뭐 그렇죠. 이강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내가 이제 배준호다. 예. 이제 내가 배준호다. 이 배준호 이름 세 글자를 좀- 배준호임을 증명했네요. 그렇죠. 네. 자, 황희찬 선수 마무리골 네. 문전 혼전 상황에서 나왔죠. 역시 그렇습니다. 황희찬의 존재감을 확인한 장면이었나요? 저는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에 이렇게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굉장히 좀 결정력이 좋아졌다고 보는데요. 이번 골에서도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전 상황이라 하면 말 그대로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주발이 아닌 왼발로 굉장히 침착하게 밀어 넣었거든요. 네. 득점 마무리도 굉장히 훌륭했고 움직임도 훌륭했기 때문에 이 황희찬 선수의 좀 존재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7475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축구 한 번 이겼다고 너무 들뜨면 안 될 텐데요. 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완벽한 승리였지만 구멍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있죠. 일단은 세대 교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까지 경기력 이나 결과에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던 게 바로 이 삼선 미드필더, 네.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좀 정우영 선수의 대체를 찾지 못해서 좀 걱정이었는데. 자꾸 무너졌어요. 네, 1년 3개월 만에 다시 정우영 선수를 불러들였거든요. 근데 이 정우영 선수가 34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은 아시아 예선에서는 충분히 정우영 선수를 버틸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정우영 선수의 활약을 장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2년이나 남았는데. 그렇죠. 2년이나 네네. 남았고 정우영 선수가 그 사이에 또 나이가 더 들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정우영 선수의 대체자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커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데뷔전을 치렀던 황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라이트백입니다. 굉장히 전도 유망한 선수인데 어제는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FIFA 랭킹 싱가포르 155위, 대한민국 23위. 객관적 실력에서 사실 큰 차이가 나니까 뭐 이 대승을 당연히 여기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승리 거둔 게 꽤 오랜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5년 만인데요. 네. 이제 한국이 A매치에서 7골 차로 이겼던 게 2019년 10월 스리랑카전이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8대0으로 이겼고 저도 현장에서 그 경기를 봤었는데 정말 쉴 새 없이 골이 나왔었거든요. 그 경기 이후로 이제 5년 만에 모처럼 이렇게 쉴 새 없이 좀 골이 터진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뭐 5대0, 6대0 승리도 있었지만 이 7대0부터는 좀 느낌이 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원한 경기로 이겨서 정말 재미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팀이 오늘 오전에 벌써 인천공항 통해 귀국했는데 뭐 네. 밝은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네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 그러고요. 공항에요? 네, 경기가 어제 그래도 좀 늦게 끝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 못 주무시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셨는데 네. 특히 이제 젊고 굉장히 멋진 선수들이 뛰다 보니까 여성 팬들이 많았어요?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 많이 나오셨는데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하고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거의 팬 사인회를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김장현 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감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독들 자질 향상이 과제일 듯한데 기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연관되는 질문 지금 드릴게요. 네네. 현재 월드컵 대표팀이 임시 감독 체제로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네. 신임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배경에도 이른바 한국 축구 위기론이 좀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관련이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을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이후에 아시안컵 올림픽에서 좀 실패를 맛보면서 이 좋은 연속성을 좀 이어가지 못했죠. 이제 월드컵이 2년밖에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 새 감독을 못 구했다는 것은 이게 새 감독이 와도 이 큰 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2년조차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6월 안에 선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늦은 만큼 앞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성으로 좋은 방향성을 맞는 그런 감독을 좀 선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새 감독이 9월부터는 팀을 맡을 것 같은데 1년 9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좀 빠르게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김도훈 임시 감독이 귀국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 축구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선수들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기를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 한마디로 위기는 기회다. 우리 경기를 하겠다. 우리 경기요. 네. 이 발언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전 감독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게 경질로서 확인이 됐잖아요. 예. 성적도 그렇고. 우리 경기를 못한 거였어요. 우리 경기도 못했죠.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나 이런 약체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좀 고전하는 경기가 그렇고 사실 우리 선수들 현재 퀄리티로는 이런 팀들은 정말 큰 전략 없이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옳은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감독 밑에서 오히려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도훈 감독은 언제까지 월드컵 대표팀 임시로 맡게 되는 건지 현재까지 논의된 차기 대표팀 감독 몇몇 네. 그다음에 선임 일정 언제까지는 좀 뽑힐 것 같다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요거는 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김도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 A매치 그러니까 6월까지만 황선홍 감독이 3월에 했던 것처럼 요 6월 A매치까지만 맞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후에 김도훈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 후보에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면 또 그런 것들을 성과로 삼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외국인 감독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아마 좀 걸출한 외국인 감독을 뽑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름에 열리는 유로다, 코파 그리고 올림픽 이런 굵직한 대회들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런 감독들 리스트까지 다 고려를 해서 명단을 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월 중순 정도는 돼야 새 감독이 오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대표팀은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차 예선 마지막 경기 치릅니다. 최종 예선 진출 확정 지었지만 여기서 이기면 더 좋은가 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최종 예선을 3개조로 나누는데 톱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톱시드가 현재는 이제 피파 랭킹 가장 높은 순으로 매기는데 일본, 이란 그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다음에 호주가 우리나라에 0.06포인트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호주한테 이 3위 자리를 내주게 될 경우에 한국이 이시드로 가게 돼서 톱시드를 못 받으면 일본과 이란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힘을 덜 빼고 편하게 월드컵을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전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반면 중국은 이번 결과에 따라서 탈락 여부가 이제 결정 난다고 하는데 4월을 걸고 경기에 임할 건데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종 예선 진출 어차피 확정지었으니까 좀 꼭 베스트 멤버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좀 시험 못 해본 그 멤버들 한번 기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전술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톱시드를 받기 위해서 3위를 받아야 되고 이기긴 이겨야 된다. 이기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김동훈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도 새로운 선수들을 안 쓴 게 아니거든요. 네네. 4명이나 새로운 얼굴들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대표팀에. 그렇군요. 근데 이 배경이 우리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뒤에 이 선수들을 투입해서 경험을 시켜줬던 거죠. 똑같이 중국전에서도 이 핵심 선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우리가 확실한 승기를 잡을 경우에는 좀 많은 교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김도훈 감독의 용병술 한번 우리가 그것도 관전 포인트네요. 한번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026년 월드컵부터 참가국이 이제 48개로 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8.5장으로 늘었다. 네. 0.5 이게 뭐 의미가 있겠죠. 네. 8.5라는 게 그렇죠. 아시아 같은 경우 최종 예선은 3개조로 나눠 치러진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본선 티켓은 또 어떻게 또 나눠집니까? 원래는 월드컵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4.5장이었습니다. 네. 4.5장인데 이제는 48개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8.5장이 됐으니까 많이 그만큼 늘었네요. 갈 수 있는 팀이 많아져서 예. 사실 우리가 월드컵에 가는 거는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은 뭐 조편성 진행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총 18개 팀이 3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네. 한 조에 6개의 팀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3차 예선을 치르고 그 조의 2위, 1, 2위는 곧바로 본선에 직행을 합니다. 총 6개 팀이 본선을 나가게 되고요. 각 조 3, 4위는 아시아 플레이오프라는 4차 예선의 형식의 대회를 한 번 더 치릅니다. 거기서 2개의 조의 1위가 또 티켓 2장을 따내게 됩니다. 나머지 네네. 0.5장은 그 2개 조의 2위들이 경기를 벌여서 그 다음에 대륙별 플레이오프,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남미나 다른 대륙과의 팀과의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마지막 한 장을 따게 돼서 그게 그래서 0.5장이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8.5군요. 그러니까 8.5라는 거는 8장은 저기 아시아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한 장은 밖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되니까 그렇다는 의미고. 네. 자, 이제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종 예선 조편성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축구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이 보통 일본, 이란, 호주 같은 나라들이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 아시아의 축구 강국들 예선 성적 어떤가요, 지금? 정말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일본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지고 오전 전승으로 1위를 확정을 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7골 0실점입니다. 단 한 번도 실점을 내주지 않고 전승으로 3차 예선에 올랐습니다. 와.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에서 미얀마를 5대0으로 이겼고요. 이란은 4승 1무 이제 우리랑 똑같이 13점을 따냈는데 네. 뭐 2위 우즈베키스탄이랑 승점은 똑같은데 득실 차에서 앞서서 지금 1위거든요. 네. 이란의 경우에는 뭐 조금 뭐 조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본과 호주는 워낙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3차 예선에 오른 상태입니다. 네. 대한민국 출신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각각 이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성적은 어떤가요? 이 팀들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일단 어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이라크에 0대2로 패하면서 최종 예선 확정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필리핀을 3대2로 이기면서 7연패에서 탈출하고 인도네시아와 승점 차를 1점으로 좁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최종전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조 2위를 놓고 다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필리핀한테 좀 고전하고 베트남, 이라크를 잡으면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스트레스로 뭐 입원을 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신태용 감독과 김상식 감독이 그러니까 조 2위, 그러니까 3차 예선에 나갈 수 있는 조 2위를 두고 현재 다투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북한은 이번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 일본과 홈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몰수패까지 이제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북한이 평양에서 열리는 경기는 막 경기 거부하고 이래서 네. 몰수패도 당하고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제3국 라오스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여기서 시리아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2승 3패로 승점 6점이 되면서 승점 7점인 시리아를 1점 차로 압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가 현재 2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북한이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시리아한테 이기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리아 최종 예선전에. 근데 최종 이제 마지막 경기가 네. 북한이 최악체인 미얀마와 치르고 시리아는 일본과 맞붙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일본에 질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이 미얀마를 이기게 되면
두 팀의 순위가 바뀌게 되면서 북한이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북한이 현재로서 그 전망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26년 월드컵까지 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년 남은 건데요. 최종 예선 언제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앞으로 일정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팀씩 3조로 나뉘고요. 네네. 이 조에서 본선행을 다투는데 조 추첨이 6월 27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이 됩니다. 6월 27일 네. 이달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 조별리그의 시작은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4차 예선, 5차 네. 예선 이렇게 추가로 생겼는데 이 경기들은 2025년 9월과 11월 사이에 열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네. 뭐 계속 요 예선 끝났다 싶으면 그 예선 해가지고 계속 되네요. 네. 자, 이수연 씨 이런 말씀하셨어요. 위기는 기회.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효용 축구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하진이는 얼마 전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던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집에 불을 낸 건데요. 그 사고로 인해 하진이는 얼굴과 손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손가락. 매일같이 살을 긁어내고 소독하는 과정은 하진이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만 한 하진이네. 예전처럼 편하게 물건도 잡고 마음껏 운동도 하고 싶다는 하진이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모레 일요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내일은 하루 정도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내려앉겠습니다. 다시 일요일은 더워질 전망이고요.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 예보 있는 곳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남부 일부입니다. 5mm 내외가 지나겠고 지금 제주에 먼저 시작된 비는 점차 오늘 전남과 서해안으로 확대돼 내일은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 등 수도권은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남권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충북과 전북은 내일 밤까지, 그밖에 남부와 제주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내일은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에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로 강하게 비가 오면서 내일 새벽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 서울, 인천, 경기 일부, 강원 동해안 대부분 5에서 30mm, 경기 남동부와 충청권, 남부와 제주 10에서 60, 많은 곳 제주 산지 80mm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7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0도,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25도, 대전, 강릉, 광주, 대구 24도 등으로 더위의 기세가 내일 낮에 잠깐 주춤하다가 일요일은 다시 서울이 29, 광주, 대구 30도 등으로 전국이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8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인 오늘 안으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소수당을 압박하는 초유의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만 기다려보고 이후엔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심해의 석유 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분석한 유정들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 주소지는 자택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024년)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공허, 불안을 꼽은 작가가 있습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댓글부대 원작자이자 미세 좌절의 시대라는 신간을 발표한 장강명 작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장강명 작가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작가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속속 개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27일에 손석구 배우가 주연해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하면서 원작도 새롭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 소설 댓글부대, 제주 4.3 평화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2015년에 출간됐으니까 거의 지금 10년째 사랑받고 있어요. 네. 처음에 영화화 소식 들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아, 그게 사실은 출간되자마자 영화와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 누가 뭐 배우를 맡을까, 예. 뭐 누가 이 역할을 맡을까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고 예. 뭐 제작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에 뭐 영화화 된다고 할 때에는 약간 그때는 좀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장강명 작가님은 정작 영화는 안 보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올 상반기에 좀 바빠가지고 글 쓰느라고 너무 바빠서 예, 시사회를 할 때는 외국에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개봉하는 기간에 마감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 보려고 안 본 건 아닌데 어쩌다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이제 봐야죠. 네. 본인을 스스로 활자 중독이다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설가답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지난해 부산 국제영화제 오프닝 작품이자 네. 현재 무주에서 열리고 있는 산골영화제 오프닝 작품인 한국이 싫어서 네. 라는 작품도 작가님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안 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개봉을 안 했으니까 개봉하면 뭐 그때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영화제는 제가 그때도 뭐 마감 때문에 못 갔습니다. 범죄도시 4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진짜 바쁘셔서 못 보시는군요. 영화 잘 안 봐가지고요. 네네. 부산행도 못 보고 기생충도 못 보고 뭐 신세계도 못 보고 이렇게 못 본 영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창작 활동이 많이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눈이 나빠가지고 그런가. 자, 이제부터 소설 얘기 좀 해볼게요. 소설 방금 말씀한 한국이 싫어서 쓰시게 된 계기 뭘까요? 짤막하게. 그 즈음에 이제 한국이 싫다고 뭐 헬조선이다 이런 유행어 잠깐 돌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를 좀 저의 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뭐 그런 와중에 또 하필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한국이 싫다고 이민 유학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열심히 취재를 해서 이거를 조금 허구를 보태가지고 소설을 냈습니다. 지금은 같이 계신 거죠? 지금 같이 있죠. 제가 설득해서. 그러니까요. 한국이 싫은지 어떤지 아무튼 장강명 믿고 좀 살아달라고 삭삭 빌어가지고 자, 살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이 부인일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사모님이 됐건 아니건 이 주인공은 한국이 왜 싫어진 거죠? 그 소설 안에서는요. 주인공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국이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인데 나는 스스로를 생각할 때 경쟁력이 너무 없다고. 뭘 뭐 특출나게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공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뭐 자기 개발하는 사람도 아닌데 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뭐 소설 쓸 때는 이게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제 뭐 그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그 부분 읽는 독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한국이 모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고 경쟁력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나라 아닌가. 근데 경쟁력이라는 게 저희들이 다 어느 순간에는 잃게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해주시니까 저는 감사했고요. 자, 두 작품 포함해서 소설 6편이 영화 드라마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와, 그 대단한데요. 작품성과 대중성 두 가지 다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 아닐까 싶은데 작품성에는 어차피 최선을 다하실 거고 소설 구상하실 때 대중성도 같이 좀 감안을 합니까? 고려를 합니까? 뭐 이 작품이 얼마나 팔릴 거다 혹은 뭐 영화 제작자들이 좋아할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소설 많이 읽는 독자니까요. 제가 좋아할 소설을 쓰죠. 근데 이게 뭐 어떤 뭐 무슨 이렇게 좀 저를 꾸미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화 제작자분들이나 감독분들을 종종 뵙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여쭤봅니다. 이 작품을 근데 왜 판권을 사셨나요? 하고 여쭤보면은 되게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이것 때문에 흥행이 잘 될 것 같아서 한 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흥행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하는 것도 분명히 고려일 텐데 왜 흥행이 잘 될 거라고 보셨나요? 하고 여쭤보면은 되게 이 영화 만드시는 분들만의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영화 제작자랑 드라마 제작자가 또 제가 느끼기에는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영화 제작자들이 좋아하겠지 그 별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오히려 이건 정말 판권 안 팔릴 것 같다. 근데 내가 쓰고 싶으니까 쓰자라고 생각한 그런 원고가 판권이 더 잘 팔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판권 뭐 그 말씀하셨는데 얼마 버셨어요?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얼마 버셨습니까? 6개 판권 계약해서. 그게 판권 계약을 할 때 기밀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얼마를 받았다 자체가 되게 제가 기밀 유지 조항에 사인을 할 때 이게 기밀이 이 중에 뭔가요? 했더니 얼마 받았다가 제일 핵심의 기밀이래요. 그래요?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말씀을 지금 못 해주시는 이유가 기밀 유지 조항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조항 어기면 배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자, 9196님이 작가님 소설은 허구를 쓰는 것이잖아요. 사실이 아닌 상상으로 마음껏 책을 씀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설가들의 책임감이 커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영향을 되게 발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발휘를 해보고 싶은데 그 소설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실 때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설가가 책에서 무슨 뭐 범죄를 잔인하게 묘사를 한다든가 뭐 비속어를 남발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뭐 읽는 사람의 독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떤 고발 혹은 뭐 제가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우려하는 거 그리고 이대로 괜찮아? 하고 질문하는 거 좀 도발적인 질문일지라도요. 예. 제 소설을 읽고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이게 도시 오히려 노동자들 처지가 이래도 되나? 네.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요. 네. 자, 이어지는 바로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네. 앞서 영화화된 작품 보더라도 작가님 작품 세계가 현실의 발을 단단히 디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사회파 내지는 사회 어두운 부분 잘 조명하는 작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회파 소설가라고 불러주시면 되게 기분 좋고 영광입니다. 네네. 제가 뭐 난 사회파 소설가가 돼야지 하면서 소설을 쓴 건 아니에요. 네네. 제가 저라는 사람이 좀 저의 당대 사회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설들을 쓰게 됐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저를 사회파 소설가로 불러주시고 그런 점들을 평가를 해주시니까 저도 뭐 어떤 그런 뭐 평가나 독자 반응이랑 저랑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나의 위치가 이런 것이고 지금 이거를 내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네. 지금 또 사회파 소설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네. 않은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계속 좀 그런 소설들 쓰고 싶고요. 자, 지금 온에어 들어오기 전에 몇 분 동안 사전 그게 우리 장강명 작가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국회 출입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동아일보 네. 기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네네. 17대 국회, 19대 국회를 출입했다 그러셔서 예, 맞습니다. 저도 출입해서 저 못 봤습니까? 근데 둘 다 서로 본 것 같은데요.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막내 기자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카메라 앞에 계신 거 제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예. 수첩 들고 지나가면서 뵀을 겁니다. 여튼 그래서 아무래도 전직 기자로서 그 글감 찾는 능력이랄까 좀 특히 이제 스타일상 약간 그 현실에 가까운 주제들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제 스토리 전개도 거의 너무 허구보다는 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사실관계 파헤치는 능력 기자로서 그런 게 작품이 좀 투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자 경력이 실제로 작가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요? 예, 저는 신문사에서 작가 수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월급 그래요? 받으면서 수업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이야.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허탈한 거예요. 참 이렇게 능력이 좋으신 분도 있는데 자 5007님 글을 써야 하는데 잘 안 써지는 게으른 작가 지망생입니다. 작가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조언할 처지가 못 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좀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정말 안 쓰고 이렇게 되게 게으르게 보냈거든요. 네. 게으르게 보내고 뭐 막 약도 먹고 그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실 정도면 네. 굉장히 뜻이 명확하고 지금 어떻게 좀 선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작가 지망생이다. 네. 근데 게으르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고 게으른 거는 본인의 평가이겠고 작가 지망생이라는 거는 본인의 가시고자 하는 진로잖아요. 네네. 그거 속도가 그렇게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방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30대 후반에 데뷔했는데요. 그때 좀 늦은 데뷔라 그랬었어요. 네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 다음에 막 치열하게 썼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방향을 놓지 않았더니 뭐 이렇게 라디오 출연도 하는 기회가 됐고 네 방향 잃지 마시고 작가 지망생 그 선언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지금 장강명 작가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화이팅 그 두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자 계속 사실 연관된 질문입니다. 장강명 작가께서는 동료 작가들과 의기투합해서 월급 사실주의 문학 동인을 꾸리셨습니다. 월급 사실주의가 뭔지 왜 동인 꾸리게 됐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사회파 소설가로 이제 불리게 되면서요. 어떤 저의 네. 작품에 대해서 뭐 평단의 반응도 보고 또 이게 어떻게 분석되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어떤 문학의 역할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고발 혹은 뭐 질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뭐 이런 거를 성찰하게 해주는 네네. 당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을 들였을 때 아 여기에 공을 들였구나 하는 뭐 그런 뭐랄까 그런 인정도 좀 받고 싶고요. 네. 지금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문학계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뭐 주제 면에서나 뭐 다루는 소재 면에서나 이 일반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노동 문제 그런 거를 잘 그렇게 뭐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깊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문학이 어떤 그 사회 운동의 좀 전위였던 때가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뭐 노동문학, 민중문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예. 난소공. 뭐. 네,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 소설 독자들이 일본 소설을 되게 많이 읽습니다. 네. 한창 뭐 일본 제품 불매할 때도 소설 베스트셀러에 늘 일본 소설이 있어요. 네네. 왜 그걸 읽느냐고 물어보면은 여쭤보면 다들 거기에 내 삶이 있는 것 같아서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내 삶을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비슷한 생각하는 좀 사회적인 소재를 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태도나 관점으로 쓰시는 분들 규합을 해가지고 동인을 만들자. 1950년대 60년대 영국에서 네. 소설가랑 극작가들이 그런 모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거를 키친싱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키친 띵크 리얼리즘. 예, 싱크대. 싱크. 예, 싱크대. 싱크대. 예. 예. 키친의 싱크. 네네네. 그 연극을 주로 할 때 이게 저소득 노동자 중산층 부부의 가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사를 부엌 싱크대 앞에서 하는 대사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을 싱크대 리얼리스트라고 불렀고 저는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우리는 월급사실주의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 사회 먹고 사는 문제 발품을 팔아 판타지가 아닌 사실적으로 쓰겠다 이제 동인 규칙이고요. 네. 자, 1차 동인집에 이어서 네. 귀하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1차 동인집. 두 번째 동인집을 내놓으셨는데 네. 제목이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들. 네. 뜨끔한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제목이 도발적이랄까 직설적이랄까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이건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은요. 네. 그 이게 소설집인데 8편이 들어있고 그 중에 한 편의 제목입니다. 네. 근데 그 제목이 편집자나 뭐 다른 작가님도 볼 때 와 이 제목은 진짜 넘기기 어렵다 해서 단행본 제목을 그냥 이 표제작 이 단편으로 삼아서 이 작품이 표제작이 됐고 네. 임현석 작가의 작품인데요. 재미있는 게 임현석 작가가 현직 기자입니다. 네. 지금 동아일보 기자예요. 아 그래요? 임현석 작가. 네네, 임현석 기자네요. 네. 굉장히 주목받는 젊은 소설가인데 제가 뭐 회사 후배라고 고른 건 전혀 아니고 이 동인의 외연을 넓히려고 뭐 비슷한 그 결의 글을 쓰는 소설가 분들한테 혹시 참여하실래요? 이러면서 보냈는데 네. 편집부에서 임현석 작가님한테 요청해 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임 작가님이 흔쾌히 하고 싶었다. 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분 작품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신간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장강명 작가님이 미세 좌절의 시대라는 산문집 내셨습니다. 네. 미세 좌절의 시대 무슨 뜻인가요? 제 칼럼집입니다. 뭐 네.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들이고 네. 그중 한 편의 제목이 미세 좌절의 시대였는데 이것도 편집부에서 왕창 좌절은 아니에요. 그냥 미세 좌절이요. 왕창 좌절은 아니죠. 예. 왕창 좌절이랑 미세 좌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제 뭐 현대를 살아가는 감각에 대한 산문집들인데요. 저 언젠가부터 현대인들 2020년대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본적인 삶의 감각이 미세 좌절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뭔가 좀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대단하게 안 풀리는 건 아니라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힘내야지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미세 좌절에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 순간 보면은 좀 사람이 패배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몇 년간 세상이 퇴행하고 있다 느낌 받았다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미술좌절의 시대 그 칼럼에 나오는 구절은 아닌데 네네. 제가 이 칼럼집을 쓰면서 뭐 나중에 출간을 하려고 그리고 퇴행하는 것 같다. 그 퇴행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를 겨냥한 거였고요. 네네. 미술좌절은 어떤 저희 생활 감각을 얘기한 거였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밑에 어떤 근본 원인은 좀뭐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술이 거기 영향을 꽤 미쳤다고 생각을 기술이 합니다. 영향을 미쳤다. 네. 네. 총 4부와 에필로그로 이루어진 작품집인데 네. 배달노동, MZ세대, 보수와 진보, 정치 팬덤, 무인자동차, AI 시대 소설 등 사회 정치, 문화 전반을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보수와 진보, 정치 팬덤 이거는 지금도 되게 화두거든요. 저희가. 네네. 제가 이제 정치 토크 코너에서도 매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터치하고 계세요? 어떤 얘기로 다루고 계세요? 제가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네. 네. 이게 2010년대 중반부터 칼럼을 썼는데 네. 그때 막 팬덤 정치가 태동을 해서 저게 어떻게 될까 하고 뭐 우려되는 것도 있고 기대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기대되는 건 별로 없죠. 별로 없고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17대 국회를 출입했을 때 네네. 당시에 어떤 그 당내 민주화 이런 게 화두였어요. 맞아요. 열린우리당 이런 맞아요. 당들이 예. 참여 정당 참여를 부르짖고 당의 주인이 어떤 뭐 예전에 뭐 상도동계니 뭐 동교동계니 이런 게 아니고 당원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한국 정치의 어떤 부조리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당내 민주화라는 말이 그때 20년 전에 쓰던 말이랑 같은 의미가 아니고 당원이 주인 됐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저희가 과거의 어떤 그런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죠. 네. 팬덤 정치라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 현상이 지금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왜 벌어졌는지도 분석이 덜 됐고 이 악영향에 대해서 지금 슬슬 거론이 되는 수준이라 가지고 네. 저희가 이거 좀 논의 많이 해야 됩니다. 깊이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저희 제작진한테 오늘 방송 끝나고 앞으로 정치 토크 시간에도 어떻게 좀 초대를 할까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거고요. AI 시대 소설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짧게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예상하는 게 별 소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희가 뭘 예상을 해도 네. 그 이상이 벌어질 거고 지금은 뭐 AI 대 인간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요즘 바둑계를 배경으로 논픽션을 쓰는데 바둑계에서 AI랑 인간이랑 싸운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백판도 공식 대국 두지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AI가 은퇴한 다음에는 AI 대 인간이 아니고요. 이 AI 사용하는 인간 대 저 AI 사용하는 인간 그리고 그 와중에 AI 시대에 적응 못한 분들은 은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군요. 예. 자,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회원수가 네. 벌써 10,000명 넘었다고 하고요. 네. 금음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이 얘기가 핵심인데 네. 청취자분들이 저 검색 엔진에서 금음 독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예. 사이트가 뜰 거고요. 사실 금음 질문하려고 제가 중간에 질문 몇 개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하실 말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 책 읽는 사람 워낙 줄어드니까요. 네. 독자들을 위한 커뮤니티고 플랫폼입니다. 네. 독서 모임을 개설을 할 수가 있고 같이 어떤 책 읽는 다른 독자들을 거기서 모아서 네. 이 책을 29일 동안 같이 읽자 그런 모임을 하고 네네. 그렇게 독서 그러면서 모임이 오가면서 이제 기록들이 남겠죠. 네네. 그 기록은 계속 서평으로 보관이 돼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전부 무료입니다. 많이 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쇼폼 이런 게 대세가 된 상황에 이제 문해력이 또 도마에 오른 뭐 그런 시대 상황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저희는 뭐 SNS인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네. 서브젝트 네트워크 서비스다. 네. 우리가 뭐 남의 어떤 뒷얘기 같은 거 하는 그런 미디어가 아니고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돼보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시고요. 작가님 차기작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현재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세요? 아까 그 바둑계 논픽션 네네. 원고 중반 작업입니다.
제가 프로 바둑 기사 29분이랑 뭐 바둑 전문 기자나 뭐 바둑 칼럼니스트 이런 분 한 7분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고요. 와, 치열하게 취재하고 계시군요. 네네. AI 등장 이후에 바둑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네. 그중에 몇 가지는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보도가 안 된 것들이 아주 흥미로운 게 있고 바둑계의 미래가 좀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가 도입이 되면 다른 업계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싶은 그런 현상들 좀 취재를 해서 바둑계 AI 정말 기대되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밥벌이에 임하게 될 분들을 위해서 응원 내지 위로의 말씀. 뭐 그 자신의 일터는 뭐 작가 영역일 수도 있고요. 아까 어떤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응원 내지 위로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제 슬로건인데요. 네. 항상 미소를 잃지 말자. 저희가 뭐 살기 팍팍한 세상이고 가끔은 막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네. 그런가 하면 너무 크게 웃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 그냥 다 같이 미소 정도를 지으면서 약간 거리를 두고 그러고 살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팍팍한 속에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말씀이네요. 마음가짐이라도.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강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계속해서 퇴근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5차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2차로 역시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입니다.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천천히 가고요. 이어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황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 많은 가운데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이 가장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귀경길 차량들 많은데요. 홍성에서는 장애물 떨어져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힙니다. 광명역에서 금천 역시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더디게 가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손지훈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 원구성의 모든 것 따져보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은 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5월 30일에 22대 국회가 개원은 해뒀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본격적인 일을 하는 이 의정 활동을 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국회에 지금 국회의장 의원실 민주당 몫의 이하경 부의장만 선출이 돼 있고요. 국회가 일을 하려면 이제 18개의 상임위원회와 특위가 있는데 여기에 다 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원구성이라고 하고요. 아직 이 원구성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네. 오늘 자정이 이제 국회법상 말씀하신 대로 원구성 법정 시한이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안에 자정까지는 그 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죠. 네, 지금 국회법에 우리가 의장 선출을 하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어서 네. 지난 5일에 개원을 했고요. 상임위원장을 언제 뽑는지는 이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감안해서 오늘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법정 시한인데 뭐 역대 우리 국회가 다 이 원구성 시한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최악의 지각협상이다라고 할 때는 지금부터 7월 17일은 제헌절 전에 이것을 완료하느냐 못하느냐를 두고도 우리가 국회의 어떤 협상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거의 한 달 반을 끌었었나 보죠. 네. 최악은. 네.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이 18개잖아요. 18개 석인데
국민의힘 또 민주당이 어떤 위원장을 가져갔냐 이 원구성 합의의 핵심은 이거라고 봐야죠. 네, 문제는 국회법에 네. 어느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제1당의 최다선 연장자를 선출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본회의에서 의장을 뽑는다, 부의장을 뽑는다, 또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쟁자들이 나와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각 당에서 정해진 몫에 따라서 내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내정하고 그에 대한 이제 찬반 투표를 본회의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이 제1당 그래서 171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을 선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선출된 상황입니다. 상임위원장은요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해서 어느 상임위를 이 당이 가져가고 이 상임위는 우리가 갖겠다. 요걸 정한 이후에 각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선출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겁니다. 네. 자, 어느 상임위원장 가져가냐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쟁점되는 게 세 개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 그리고 이제 뭐 방송법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이라고 하죠. 이 세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세 곳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당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운영위는요. 네. 대통령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당이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과방위는요. 사실 어느 쪽이 해도 괜찮은 상황인데 이제 각각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법안들이 있어서 지금 과방위도 세 가지 쟁점 하나에 상임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결국에 법사입니다. 보통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은 제2당이 법사위를 가지는 혹은 1당, 2당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각 당이 나누는 게 오랜 관례였습니다. 자, 법사위는요. 법무부, 법원, 검찰, 감사원, 헌재 이런 공수처 등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법은요. 각 상임위에서 만들어서 법사위로 넘기고 그러면 법사위가 체계 작구 심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고쳤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법체계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나 어떤 법체계를 흔들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법사위가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법이 정한 심사 기간 60일 동안 심사를 하는데 사실상 요거를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계속 지연시킬 수가 있고 60일 동안은 잡아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한다 또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국회 관례상 법사위를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장도요. 우리 국회법이 좀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 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 또 합의에 실패하면은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어떤 이 의사일정의 어떤 제동 장치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기구로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게 국회의 오랜 관례였습니다. 오랜 관례고 지금 이제 여야가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이제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국회 관례에 따라 가져와야 된다. 야당은 21대 국회 해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봉쇄를 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당은 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다른 법적 수단이 있지 않느냐. 뭐 이거 갖고 계속 뭐 싸운다 그럴까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대 국회 전반기 때는 또 민주당이 18개 위원장 모두 가져갔었죠. 당시도 쟁점이 법사위원장이었고 쟁탈전을 벌이다가 끝내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협조하지 않을 테니 18개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이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요. 네. 여당의 독주, 입법 독주, 강행하는 모습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여당이 져라 라면서 이런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민주당이 18개를 모두 가져가는 이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구조로 의사진행이 모두 열렸었고요. 네. 그 상태로 1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다시 원구성 협상을 해서 가져갔던 것에서 7개를 국민의힘에 돌려준 바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법사위원장이 포함이 됐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가져가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또 어느 시점에 역풍이 부는지 그건 사실 정치권이라는 게 워낙 민감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야가 이제 3개 상임위원장 가져가야 한다. 아직도 그렇게 팽팽히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 네,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가져갔다가 네. 1년 만에 다시 돌려줬던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요. 네. 200석을 거야가 가져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상 지난 21대 국회와 같기 때문에 민주당이 11개 위원장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는 이 배분 몫을 바꿀 만한 네. 의석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와 운영이 과방위를 국민의힘이 가졌던 21대 상황이 유지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을 때 그때 이제 처리됐던 주요 법안 중에 하나가 검수완박법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네. 그리고 임대차 3법 이것들이 제동자 등치가 없을 때 한 당의 독주로 인한 입법 사고 최악의 입법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도록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제동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라는 게 그거 여당의 입장이죠. 네. 국민의힘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 민주당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민주당은 그때와 의석차가 크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14건이나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나서서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서 네.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재반박 논리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바꿀 상황 변경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법안을 모두 다 재발의하고 네.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쟁점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네네. 이 법사위원장이요. 이제 국회가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법관 등을 탄핵하면은 탄핵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과 각종 특검을 주관하는 역할을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의구심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 전반을 들여다볼 뭐 대북 송금을 비롯해 가지고 어떤 검찰이 수사 조작한 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을 때 또 법사위원장이 또 해당이 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법사위에서 검찰이나 법원 네. 재판 관련해서 각종 자료들을 계속 요구하고 또 출석시켜서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권의 비판이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여러 사안들이 다 막 같이 이렇게 그 혼재돼 있는데
그 중심에 법사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야 협상도 불발이죠. 방금 전 국회 상황까지 묶어가지고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이 회동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지난 5일에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단독 개원,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 개원을 하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강행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국회의장이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지금 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동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네. 우원식 의장은 오늘까지 각 당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배분한 명단을 제출하라라고 예고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오후 5시 30분에 민주당이 본인들이 짠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자, 상임위원장 후보 법사위원장 정청래, 과방위원장 최민희, 운영위원장 박찬대.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11개 위원장의 명단을 확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각 당이 정한 법정 시한 안에 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요, 의장이 강제로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정까지니까요. 네. 우원식 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명단을 내라라면서 기다려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제출한 상임위원안을 전면 거부한다.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의사 일정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 또 민주당의 의총장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은 중립지대에 있어서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것을 민주당이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탈이란 용어까지 썼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오늘 국민의힘은 이 상임위 배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원식 의장이요, 주말 사이에 조금 몇 번 더 여야의 협상과 합의를 압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민주당이 이렇게 11개 위원장 명단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추가 협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요, 21대 전반기 국회 때 박병석 의장은 뭐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려줬습니다. 제한절 임박까지도 기다려줬지만 지금 우원식 의장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의원과의 의장 경선 과정에서 강성 당원들, 지지층들로부터 공격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선명성을 좀 증명해줘야 하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 본회의 속전속결 강행 가능성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국회가 22대 국회 처음부터 파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런 상황으로 계속 뭐 협상을 하니 많이 하면서 주말을 넘길 거고 주초에도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과연 다음 주 중에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가 금요일 저녁에 마련한 문화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듣지 못할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미국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가자 전쟁이거든요. 가자 전쟁. 네, 그 미국 SNS에서 지금 어떤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 블록 아웃 운동이라고 해요. 네. SNS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블록 아웃하면 계정 차단. 네.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의 구독을 이제 취소하는 거죠. 블록을 아웃시키네요. 네. 그래서 가자지구 참상에 침묵하는 유명인들의 그 계정을 언팔하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이게 디지털 단두대로도 불리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 굉장히 단두대. 네, 강력한 무섭네요. 운동입니다. 네. 네, 디지털 단두대라고 불릴 정도의 블록 아웃. 네. 계정 폐쇄 그 어떤 운동이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런 일까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가자지구 참상에 침묵하는 유명인들이 이제 타겟이 되었는데요. 네. 영향력이 큰 만큼 그 영향력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 거죠. 뭐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해서 셀레나 고메즈, 저스틴 비버 같은 팝스타들뿐만이 아니라 카다시안 패밀리 같이 유명 인플루언서들까지도 이제 표적이 되었는데요. 이들을 향해서 보통 이들은 계정을 가지고 있고 팔로워가 곧 경제적인 수단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팔로워가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이뤄내서라도 의견을 우리가 간절하겠다라는 그런 이용자들의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운영하는 쇼핑몰 장바구니에 물건을 많이 담아두고 사용자들이 결제 직전까지 갔다가 결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쇼핑몰 내에서는 이게 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에요? 그 유명인들이? 네. 예. 대부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나 카다시안이나 이런 사람들도 운영을 하나 보죠. 네, 카다시안 같은 경우는 의류, 화장품 많은 그런 쇼핑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뚝 떨어져요. 네, 매출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일단 계정을 이제 팔로우를 끊게 되면 그만큼 뭐 수십 명이 이 운동 이후에도 팔로우를 잃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좀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하고 이게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엔 테일러 스위프트만 해도 거의 원탑의 가수 아닙니까? 최고의 가수죠, 현재. 이런 참상에 대해서 가자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 큰 영향력에 견져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대중들의 그 시각인가 봐요. 그렇죠. 자, 미국 대학가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가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그 불이 연예계에도 옮겨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무 입장을 보이지 않는 연예인들을 보이콧한다는 거 뒤집어서 말하면은 해외 연예인들은 보통 정치적 사안에서 자기 입장을 뚜렷이 말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그렇죠. 최근에 열렸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에서 배우와 감독들이 의상에 빨간색 핀을 꽂고 빨간색 핀. 네, 레드카펫을 입장을 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배우나 빨간색 핀이요? 네, 빨간색 핀. 그게 어떤 저항이나 그 항의 그 가자지구의 이제 민간인 폭격으로 인한 희생을 이제 상징하는 색깔이 된 거죠. 빨간색이. 뭐 블러드일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또 피력을 했고 특히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국 연예계에서 큰 인물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를 비난한 데에 대해서 백악관에 직접 항의를 했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 만큼 본인들의 정치적 색깔이나 의견에 대해서 드러내는 걸 좀 주저하지 않는 게 바로 할리우드 스타들이기도 합니다. 네. 정치적인 발언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훨씬 더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네. 자, 그렇다면 또 뭐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그 오스카에서 이번에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홀로코스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감독이 유대계 영국인인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인데 상을 수상을 하고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이 아카데미 수상 소감은 전통적으로 본인이 감사함을 표현함도 있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뭐 여성이나 인권, 평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굉장히 손을 벌벌벌 떨면서 얘기를 해요. 이 영화의 의미는 비인간화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하마스 공격으로 발생한 희생자든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든 모두 비인간화의 희생자들이다라고 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순간 크게 울리던 박수 소리가 점점점 잦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요? 그 시상식장에는 대부분 유대계 할리우드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꽉 차 근데 있었는데 글레이저 감독도 유대계라면서요. 네, 본인도 유대계고 유대인들의 참상을 그렸던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 우리가 지금 가자지구 공격하는 걸 묵과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은 유대계 인사들도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손을 떨면서 말할 정도로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공격을 예상했지만 그 얘기를 한 거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할리우드에서는 이 글레이저 감독을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지금 양분된 상황입니다. 네. 야, 거기서 그 행사장에서 박수 소리가 적어졌다는 건 제가 되게 인상 깊은데 우리가 네. 이 유대인들이 동부에는 월가에 그렇죠. 서부에는 이제 영화계나 대중문화계를 뭐 약간 우리가 시쳇말로 꽉 잡고 있다. 그쵸,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죠. 할리우드 유대계는 뭐 거의 할리우드 60% 이상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뭐 스티븐 스필버그부터 해서 그 질문은 제가 좀 이따 드리겠지만 네. 그 뭐 지지도 있고 비판도 있었다고 하는데 비판하는 쪽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일단 비판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유대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네. 이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서 이건 하마스 공격이지 민간인 공격이 아니다라는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요. 그 반대 성명을 냈던 쪽이 할리우드 뭐 감독, 배우, 제작자 포함 1000여 명이 돼요. 네.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반대 성명을 냈는데 이 중에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제작자인 에미 파스칼도 있고 네. 또 반대하는 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경우가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과 마찬가지로 유대계 감독인 그 라줄로 레메스 감독이 사울의 아들로 똑같이 아카데미 장편 영화상을 수상한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 감독 역시 아우슈비츠를 다룬 영화를 했는데 이 감독은 또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을 비판하는 거죠. 네. 유럽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분야에서 유대계가 큰 영향을 갖고 있는데 할리우드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고요. 네. 할리우드 유대계 인사란 보통 이스라엘 지지한 쪽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대부분 그랬죠. 일단 60%가 넘었고 네. 또 이제까지의 어떤 그런 민족 정체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결집시켜 온 게 바로 미국 내 유대 사회잖아요. 근데 또 대중 스타들은 또 이렇게 약간 그런 좀 리버럴하다 그러나요? 그렇죠. 네. 할리우드는 좀 리버럴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쪽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피력한 적은 많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어요. 네. 스필버그 감독은 친유대계 인사이고 또 본인이 홀로코스트를 다룬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하지만 민헨이라는 영화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을 동등한 연장선상에 놓으면서 똑같은 희생자다라고 그 영화에서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대계 인사 같은 유대 사회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스필버그 감독. 네. 쉰들러 리스트가 또 생각나네요. 그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 중에 혹은 뭐 감독도 그렇고요. 네. 유대인 배우 어떤 사람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배우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세대 쪽으로 좀 내려오면 뭐 나탈리 포트만이나 조셉 고든 레빈, 앤드류 가필드, 제이크 질레너 정말 수많은 배우들이 있고요. 또 특히 사실 배우도 배우지만 네. 할리우드의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투자하는 제작자나 투자자들인데 이들이 일단 대부분 다 유대계예요. 할리우드 4대 메이저 투자 배급사가 전부 설립자가 유대인이고요. 또 스필버그와 같이 제작가 감독을 모두 할 수 있는 거물 감독들 뭐 우디 앨런이나 뭐 스탠리 큐브린 뭐 올리버 스톤 같은 명 감독도 대부분 유대계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인디애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유대계, 해리슨 포드도 엄마 쪽이 유대계래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때 전 잘 믿겨지진 않는데 네.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거장 뭐 작품성이나 흥행성 이거를 가장 중시한 사람도
야 뭐 유대계부터 한번 보자 이렇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워낙 그쪽에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계기로 유대계 안에서도 반응 엇갈리는 거는 네. 좀 그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현상이고 네. 그 앞서서 대학가의 그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처럼 현재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 젊은 세대 그 MZ 세대라고 하죠. 이 젊은 세대가 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러한 분열이 지난 50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서 내부에서도 또 할리우드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그 영화 종사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게 네. 실제로 이제 팬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제 정세 이런 데에서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네. 팬들이 유명인들에게 더 영향을 미쳤어요. 미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록 방향이 거꾸로네요. 네, 운동도 그렇고 이 블록아웃 운동이 촉발된 이유가 바로 맷갈라 때문이거든요. 맷갈라라고 매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패션 행사예요. 네. 그러니까 온갖 셀럽들, 부자들이 모여서 이제 패션 쇼를 하면서 예. 파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가자지구에 대한 라파지구 공격 결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아니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에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렇게 옷 입고 파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촉발되고 또 유명인들에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라라고까지 이제 촉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좀 반대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지금 전쟁 이슈로 인해서 할리우드까지 양분된 상황. 네. 시간은 얼마 없기 때문에 네네. 총평으로 한마디로 딱 해주신다면 이재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약간 과거 메카시즘이 할리우드를 초토화시켰던 그때가 네. 좀 생각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목소리만 들리면 그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여러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지금 현재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2개 읽을게요. 1803님. KBS 프로그램 중에선 5시에 시작하는 뉴스레터 K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1912님. 수술하고 입원 중인데 이 시간 되면 병실 라디오에서 늘 이 프로그램 나오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꼭 캐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싱가포르와 경기에서 7대0으로 승리한 축구대표팀의 활약을 보면서 기분 좋으셨죠? 오는 11일 중국과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 기대합니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들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